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출근 사흘 만에 나온 바틀비의 폭탄 선언. 평화롭던 월스트리트에 파란을 일으키다. 둘레즈, 아감벤, 지젝 등 이 시대 철학자들을 사로잡은 세계 문학사 최고의 단편. 허먼 멜빌 소설 필경사 바틀비를 시작합니다. 나는 초로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종사해온 소소한 일의 특성으로 인해 나는 흥미롭고 별스러운 사람들을 남달리 자주 접해왔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바로 법률문서 필사원 혹은 필경사들이다. 나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런 이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만 내키면 그들 몇몇의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격이 좋은 신사라면 미소를, 감상적인 인물이라면 눈물을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내가 보거나 들어 알던 필경사들 중 가장 이상했던 바틀비의 인생에 일어난 몇몇 사건을 위해 다른 모든 필경사들의 전기는 접어둔다. 다른 필사원들에 관해서라면 모든 요소를 갖춘 일대기를 쓸 수 있겠지만 바틀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내 생각에 그에 대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전기를 쓸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학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틀비가 그랬다. 그의 경우에는 그런 것마저 미미했다. 바틀비에 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 두 눈으로 본 것, 그것만이 내가 그에 관해 아는 전부이다. 그 필경사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나 자신과 직원들, 내 일과 사무실,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곧 소개할 주인공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설명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로 말하자면 젊어서부터 줄곧 평탄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깊은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활기차고 흥분하기 쉬우며 더 나아가 소란에 휘말리기까지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 직종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없었다. 나는 배심원 앞에서 변론을 하거나 대중의 갈채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는, 야망이 없는 변호사들 축에 속한다. 그리고 편안한 은신처가 주는 유유한 평화로움 속에서 부자들의 채권이나 저당권, 등기 필증을 다루며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벌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더없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시적 열의는 별로 없는 저명 인사였던 고 존 제이컵 에스터는 주저없이 내 첫 번째 강점은 신중함이며 그 다음은 체계성이라고 단언했다. 우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건대 이 일을 하며 내가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의뢰를 받지 못한 적은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의 이름을 되풀이해 말하기 좋아한다. 그 이름을 발음하면 둥그렇게 오므린 입안에서 소리가 회전하는 듯한데 그것이 마치 금괴를 두드리는 듯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리낌 없이 덧붙이자면 나는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호의적인 평가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이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 내가 하는 소소한 일들의 가지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금은 뉴욕주에서 폐지되고 없는 형평법 법원의 서기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일은 힘들지 않았는데 보수는 상당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부정이나 폭력에 분노해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무분별해지는 걸 허용해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다. 나는 새로 제정한 주 헌법으로 형평법 법원 서기직을 느닷없이 강제로 폐지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한다. 그 직에 따른 종신소득을 기대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고작 몇 년치였기 때문이다. 이건 여담이었다. 나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 땡땡 번지 2층에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천장에 채광창을 낸 넓은 통풍로의 흰색 내벽이 내다보였다. 이 공간은 옥상에서 바닥까지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했다. 이 전망에는 풍경화가들이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특히 단조롭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 전망은 더 별다른 건 없지만 적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쪽 창밖으로는 높은 벽돌벽이 훤히 내다보였다. 벽은 오래되고 늘 그늘이 져 있어서 거무스름했다. 그 벽에 숨은 미관을 발견하기 위해 쌍안경이 필요하진 않았다. 근시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벽은 창문에서 10피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진입해 있었다. 주변 건물들이 매우 높고 내 사무실은 2층에 있어서 그 벽과 사무실 건물 벽 사이의 공간은 거대한 사각 물탱크와 적잖이 흡사했다. 바틀비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내가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로는 필사원이 둘 있었고 전도 유망한 소년 하나가 사환으로 있었다. 맨 처음은 터키, 두 번째는 니퍼스, 세 번째는 진저너트의 순서로 고용하였다. 이들은 이름은 이름이되 전화번호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의 이름들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원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각자의 개성이나 인격을 보여준다고 여겨졌다. 터키는 키가 작고 숨을 가쁘게 쉴 정도로 뚱뚱한 영국인이었으며 나이는 나와 비슷하게 60살 언저리였다. 그의 혈색은 아침에는 보기 좋은 붉은색이지만 낮 12시 그의 식사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수북한 크리스마스 벽난로처럼 타오른다고 할 만했다. 그 상태는 오후 6시 무렵까지 마치 점점 이우는 불빛처럼 지속되었다. 해와 함께 정점에 이르는가 하면 해와 함께 지고 다음 날 여전히 규칙적으로 쇠하지 않은 광위를 바라며 떠올라 절정에 이르고는 다시 쇠하는 그 얼굴의 임자는 오후 6시만 지나면 온데간데 없었다. 내 평생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터키의 불그스레하고 환한 얼굴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바로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하루 중 그의 업무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걸로 여겨지는 그 나머지 시간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일을 전혀 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문제는 에너지가 너무 두루 넘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이상하고 쉽게 흥분하고 허둥대고 변덕스럽고 무모한 데가 있었다. 그는 잉크병에 펜을 담글 때 조심스럽지 못했다. 문서의 잉크 얼룩은 모두 정오 이후에 생겼다. 그는 정말 오후만 되면 덜렁대서 유감스럽게도 걸핏하면 잉크 얼룩을 남겼을 뿐 아니라 어떤 날은 한술 더 떠서 다소 시끄럽게 굴기도 했다. 그런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여발한 듯이 불타올라서 마치 무연탄에 촉탄을 얹은 것 같았다. 그는 의자로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잉크를 터는 모래상자를 없는가 하면 펜을 고치다가 참지 못해 조각내고는 벌컥 성을 내며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는 아주 경박하게 서류들을 이리저리 정돈하기도 했다. 그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있기란 매우 애석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모로 내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빠르고 착실한 친구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필적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행들을 기꺼이 눈 감아 주었지만 간혹 그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에도 나는 매우 너그럽게 행동했는데 그는 아침에는 지극히 예의 바르고 아니 지극히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지만 오후에는 자극만 받으면 말이 약간 경솔해지는 아니 사실은 무례해지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오전에 해내는 업무를 중시해 이에 손해가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2시만 넘으면 불붙듯 흥분하는 그의 버릇 때문에 불편했다. 평화주의자인 나는 그에게 충고를 해서 꼴사나운 말대꾸를 초래하고 싶지 않은지라 어느 토요일 정오에 나를 잡아 아주 친절하게 넌지시 내 뜻을 비치기로 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요컨대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마치면 사무실로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초저녁 차 마시는 시간까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 헌신을 고집했다. 아침에 섬김이 유용하다면 그것이 오후에는 얼마나 더욱 기묘하겠냐는 것이었다. 그가 사무실 한 끝을 향해 긴 자를 내지르며 연설조로 나를 설득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변호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부대를 종대로 배치할 뿐이지만 오후에는 제가 선두에 서서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합니다. 이렇게. 그가 자로 맹렬하게 찌르기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터키 잉크 얼룩은 나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렇죠. 하지만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이 머리 좀 보세요. 전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무더운 오후에 떨어뜨린 잉크 얼룩 한둘 때문에 흰머리가 심하게 압박받아서는 안 되겠죠. 비록 서류를 얼룩지게 할지언정 노년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식을 겨냥한 이런 호소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일찍 퇴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겠다고 체념했지만 오후에는 반드시 덜 중요한 서류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출근 사흘 만에 나온 바틀비의 폭탄 선언. 평화롭던 월스트리트에 파란을 일으키다. 둘레즈, 아감벤, 지젝 등 이 시대 철학자들을 사로잡은 세계 문학사 최고의 단편. 허먼 멜빌 소설 필경사 바틀비를 시작합니다. 나는 초로에 접어들었다. 지난 30년간 종사해온 소소한 일의 특성으로 인해 나는 흥미롭고 별스러운 사람들을 남달리 자주 접해왔다.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들에 관해서 기록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바로 법률문서 필사원 혹은 필경사들이다. 나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나 그런 이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만 내키면 그들 몇몇의 개인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다. 그것은 성격이 좋은 신사라면 미소를, 감상적인 인물이라면 눈물을 보일 수도 있는 이야기들이다. 그러나 내가 보거나 들어 알던 필경사들 중 가장 이상했던 바틀비의 인생에 일어난 몇몇 사건을 위해 다른 모든 필경사들의 전기는 접어둔다. 다른 필사원들에 관해서라면 모든 요소를 갖춘 일대기를 쓸 수 있겠지만 바틀비의 경우에는 그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 내 생각에 그에 대해 완전하고 만족스러운 전기를 쓸 수 있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은 문학에 돌이킬 수 없는 손실이다. 당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경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 길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틀비가 그랬다. 그의 경우에는 그런 것마저 미미했다. 바틀비에 관해서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내 두 눈으로 본 것, 그것만이 내가 그에 관해 아는 전부이다. 그 필경사가 처음 내 앞에 나타났을 때의 모습을 소개하기 전에 나 자신과 직원들, 내 일과 사무실, 그리고 전반적인 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겠다. 곧 소개할 주인공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런 설명이 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먼저 나로 말하자면 젊어서부터 줄곧 평탄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깊은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따라서 활기차고 흥분하기 쉬우며 더 나아가 소란에 휘말리기까지 한다고 흔히들 말하는 직종에 몸담고 있지만 나는 그런 일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는 일이 없었다. 나는 배심원 앞에서 변론을 하거나 대중의 갈채를 끌어내거나 하는 일이 결코 없는, 야망이 없는 변호사들 축에 속한다. 그리고 편안한 은신처가 주는 유유한 평화로움 속에서 부자들의 채권이나 저당권, 등기 필증을 다루며 안락하게 살 수 있을 정도의 벌이를 한다. 나를 아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더없이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긴다. 시적 열의는 별로 없는 저명 인사였던 고 존 제이컵 에스터는 주저없이 내 첫 번째 강점은 신중함이며 그 다음은 체계성이라고 단언했다. 우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단지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건대 이 일을 하며 내가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의뢰를 받지 못한 적은 없다. 고백하건대 나는 그의 이름을 되풀이해 말하기 좋아한다. 그 이름을 발음하면 둥그렇게 오므린 입안에서 소리가 회전하는 듯한데 그것이 마치 금괴를 두드리는 듯한 울림을 주기 때문이다. 여기에 거리낌 없이 덧붙이자면 나는 고 존 제이컵 에스터의 호의적인 평가에 관심이 없지는 않았다. 이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기 얼마 전 내가 하는 소소한 일들의 가지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금은 뉴욕주에서 폐지되고 없는 형평법 법원의 서기직에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일은 힘들지 않았는데 보수는 상당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는다. 부정이나 폭력에 분노해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더더욱 없다. 하지만 여기서 무분별해지는 걸 허용해 분명히 말해둘 것이 있다. 나는 새로 제정한 주 헌법으로 형평법 법원 서기직을 느닷없이 강제로 폐지한 것은 시기상조였다고 생각한다. 그 직에 따른 종신소득을 기대했으나 내가 얻은 것은 고작 몇 년치였기 때문이다. 이건 여담이었다. 나의 사무실은 월스트리트 땡땡 번지 2층에 있었다. 사무실 한쪽에서는 천장에 채광창을 낸 넓은 통풍로의 흰색 내벽이 내다보였다. 이 공간은
옥상에서 바닥까지 건물을 수직으로 관통했다. 이 전망에는 풍경화가들이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결여되어 있어서 특히 단조롭다고 생각되었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쪽 전망은 더 별다른 건 없지만 적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쪽 창밖으로는 높은 벽돌벽이 훤히 내다보였다. 벽은 오래되고 늘 그늘이 져 있어서 거무스름했다. 그 벽에 숨은 미관을 발견하기 위해 쌍안경이 필요하진 않았다. 근시 아닌 사람들도 볼 수 있을 만큼 벽은 창문에서 10피트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진입해 있었다. 주변 건물들이 매우 높고 내 사무실은 2층에 있어서 그 벽과 사무실 건물 벽 사이의 공간은 거대한 사각 물탱크와 적잖이 흡사했다. 바틀비가 도래하기 바로 전에 내가 고용하고 있던 사람들로는 필사원이 둘 있었고 전도 유망한 소년 하나가 사환으로 있었다. 맨 처음은 터키, 두 번째는 니퍼스, 세 번째는 진저너트의 순서로 고용하였다. 이들은 이름은 이름이되 전화번호부에서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유의 이름들처럼 보일 것이다. 사실 이것은 사원들이 서로에게 붙여준 별명으로 각자의 개성이나 인격을 보여준다고 여겨졌다. 터키는 키가 작고 숨을 가쁘게 쉴 정도로 뚱뚱한 영국인이었으며 나이는 나와 비슷하게 60살 언저리였다. 그의 혈색은 아침에는 보기 좋은 붉은색이지만 낮 12시 그의 식사 시간이 지나면 석탄이 수북한 크리스마스 벽난로처럼 타오른다고 할 만했다. 그 상태는 오후 6시 무렵까지 마치 점점 이우는 불빛처럼 지속되었다. 해와 함께 정점에 이르는가 하면 해와 함께 지고 다음 날 여전히 규칙적으로 쇠하지 않은 광위를 바라며 떠올라 절정에 이르고는 다시 쇠하는 그 얼굴의 임자는 오후 6시만 지나면 온데간데 없었다. 내 평생 기묘한 우연의 일치를 많이 겪었지만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은 터키의 불그스레하고 환한 얼굴이 최고조에 달할 때 바로 그때 그 결정적인 순간부터 하루 중 그의 업무 능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는 걸로 여겨지는 그 나머지 시간대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었다. 일을 전혀 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였다. 문제는 에너지가 너무 두루 넘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에게는 이상하고 쉽게 흥분하고 허둥대고 변덕스럽고 무모한 데가 있었다. 그는 잉크병에 펜을 담글 때 조심스럽지 못했다. 문서의 잉크 얼룩은 모두 정오 이후에 생겼다. 그는 정말 오후만 되면 덜렁대서 유감스럽게도 걸핏하면 잉크 얼룩을 남겼을 뿐 아니라 어떤 날은 한술 더 떠서 다소 시끄럽게 굴기도 했다. 그런 때 그의 얼굴은 더욱 여발한 듯이 불타올라서 마치 무연탄에 촉탄을 얹은 것 같았다. 그는 의자로 귀에 거슬리는 시끄러운 소리를 내고 잉크를 터는 모래상자를 엎는가 하면 펜을 고치다가 참지 못해 조각내고는 벌컥 성을 내며 바닥에 집어던졌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로 몸을 굽히고는 아주 경박하게 서류들을 이리저리 정돈하기도 했다. 그처럼 나이가 지긋한 사내가 그러는 모습을 보고 있기란 매우 애석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여러모로 내게 매우 유용한 사람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가장 빠르고 착실한 친구였으며 다른 사람들이 필적하기 쉽지 않은 방식으로 많은 일을 해냈다. 그래서 나는 그의 기행들을 기꺼이 눈 감아 주었지만 간혹 그에게 충고를 해주기도 했다. 그럴 때에도 나는 매우 너그럽게 행동했는데 그는 아침에는 지극히 예의 바르고
아니, 지극히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지만 오후에는 자극만 받으면 말이 약간 경솔해지는, 아니 사실은 무례해지는 편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가 오전에 해내는 업무를 중시해 이에 손해가는 일이 없게 해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12시만 넘으면 불붙듯 흥분하는 그의 버릇 때문에 불편했다. 평화주의자인 나는 그에게 충고를 해서 꼴사나운 말대꾸를 초래하고 싶지 않은지라 어느 토요일 정오에 나를 잡아 아주 친절하게 넌지시 내 뜻을 비치기로 했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므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요컨대 12시 이후에는 식사를 마치면 사무실로 오지 말고 집에 가서 초저녁 차 마시는 시간까지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오후에 헌신을 고집했다. 아침에 섬김이 유용하다면 그것이 오후에는 얼마나 더욱 기묘하겠냐는 것이었다. 그가 사무실 한 끝을 향해 긴 자를 내지르며 연설조로 나를 설득하는 동안 그의 얼굴은 견딜 수 없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변호사님의 오른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전에는 부대를 종대로 배치할 뿐이지만 오후에는 제가 선두에 서서 적군을 향해 용감하게 돌진합니다. 이렇게. 그가 자로 맹렬하게 찌르기 동작을 취했다. 하지만 터키 잉크 얼룩은, 나는 넌지시 말을 건넸다. 그렇죠. 하지만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이 머리 좀 보세요. 전 늙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려면 무더운 오후에 떨어뜨린 잉크 얼룩 한둘 때문에 흰머리가 심하게 압박받아서는 안 되겠죠. 비록 서류를 얼룩지게 할지언정 노년은 존경을 받아 마땅합니다.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변호사님, 우리는 함께 늙어가고 있습니다. 동료의식을 겨냥한 이런 호소에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었다. 어쨌든 나는 그가 일찍 퇴근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그를 내버려 두겠다고 체념했지만 오후에는 반드시 덜 중요한 서류를 다루도록 하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그 모든 점을 곰곰이 되새겨 보았다. 그가 내 사무실을 일정한 거주지이자 집으로 삼았다는 사실, 조금 전에 발견한 이 사실을 그 모든 점과 결부해 생각해 보았다. 또한 그의 병적인 침울함도 잊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이리저리 생각하는 동안 타산적인 기분이 나를 엄습했다. 내가 최초로 느꼈던 감정은 순전한 우울과 진심 어린 동정심이었다. 그러나 바틀비의 쓸쓸함이 내 상상 속에서 점점 커져갈수록 그만큼 바로 그 우울은 두려움으로, 그 동정심은 혐오감으로 녹아들었다. 비참함에 대한 생각이나 비참한 광경은 어느 선까지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감정을 불러일으키지만 몇몇 특별한 경우 그 선을 넘어서면 그렇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동시에 끔찍한 진실이다. 그 이유가 예외 없이 인간의 마음이 선천적으로 이기적인 탓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과도한 구조적 악을 고칠 희망이 없다는 데 기인한다.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에게 동정심은 때로 고통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동정심이 효과적인 구제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으면 상식은 영혼에게 동정심을 떨치라고 명한다. 그날 아침에 본 것으로 인해 나는 그 필경사가 선천적인 그리고 치유할 수 없는 장애의 희생자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그의 육신에 물질적인 원조를 줄 수 있겠지만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육신이 아니었다. 고통받고 있는 것은 그의 영혼이었으며 나는 그의 영혼에 닿을 수 없었다. 그날 아침 나는 트리니티 교회에 가려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 어찌된 일인지 내가 본 것들로 인해 나는 그때 교회에 설교를 들으러 갈 이유를 상실했다. 나는 바틀비를 어떻게 할지 생각하며 집까지 걸어갔다. 드디어 나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그의 개인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물어봐야겠어. 그런데 만일 그가 대놓고 그리고 거리낌 없이 대답하기를 거부하면 괄호 열고 그는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하겠지. 괄호 닫고. 그에게 지불할 임금의 $20를 얹어주고 이제 더 이상 그의 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야지. 하지만 내가 달리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기꺼이 그러겠다는 말도 해야지. 특히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기 원한다면 그곳이 어디든 기꺼이 그를 위해 그 비용을 부담하겠노라고 말이야. 게다가 그가 고향에 돌아간 후에 언제든 원조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편지를 보내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에 응답하겠다고 말해야겠어.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바틀비, 나는 칸막이 뒤에 있는 그를 부드럽게 불렀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바틀비, 나는 더욱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리 좀 오게. 자네가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는 일을 시키려는 게 아니야. 그냥 자네와 이야기를 좀 하고 싶네. 이 말에 그가 어느새 소리 없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틀비, 자네의 출생지가 어딘지 말해주겠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자네에 대해 무엇이든 아무거나 말해주겠나?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아니, 어떤 합리적인 이유에서 내게 말하기를 거부하지? 나는 자네에게 우호적인 기분인데 내가 말하는 동안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고 내 키케로 흉상에 시선을 고정했다. 키케로 흉상은 그때 내가 앉은 자리 바로 뒤, 내 머리에서 6인치 정도 위에 있었다. 바틀비, 대답 좀 해보게. 나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말했다. 그동안 그의 표정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의 창백하고 가는 입술이 지극히 희미하게 떨릴 뿐이었다. 지금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은둔처로 물러갔다. 내가 다소 약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나는 그때 그의 태도에 짜증이 났다. 그 속에 경멸이 숨겨져 있는 듯 했다. 그뿐 아니라 내가 그에게 베푼 부인할 수 없이 좋은 대우와 특전을 고려하면 그의 비뚤어진 고집은 배은망덕한 것이었다. 나는 다시 어떻게 해야 할지 곱새기며 앉았다. 그의 행동에 굴욕감을 느꼈지만 그리고 그를 해고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갔지만 이상하게도 미신적인 무언가가 내 가슴을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내가 계획한 것을 실행하지 말라는 듯 했고 내가 만일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쓸쓸한 이 사람에게 감히 한마디라도 모진 말을 내뱉기라도 하면 악한으로 매도되리라는 듯 했다. 마침내 나는 스스럼 없이 내 의자를 그의 칸막이 뒤로 끌고 가 앉은 다음 말했다. 바틀비, 그럼 자네의 개인사를 밝히는 건 없던 일로 하세. 하지만 친구로서 자네에게 간곡히 부탁하네만
이 사무실의 상례만큼은 따라주게. 자, 말해보게. 내일이나 모레부터는 서류 검증을 돕겠다고. 요컨대 하루나 이틀 후부터는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겠다고 지금 말하게. 바틀비, 그러겠다고 말하게. 지금은 좀 더 합리적인 사람이 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이것이 주검같이 맥없고 침울한 그의 대답이었다. 바로 그때 전문이 열리고 니퍼스가 다가왔다. 그는 간밤에 평소보다 더욱 심한 소화불량으로 유난히 잠을 설친 탓에 괴로운 듯 했다. 그가 바틀비의 마지막 말을 엿들었다. 앉는 편을 택한다고? 니퍼스가 이를 갈며 말했다. 변호사님, 제가 변호사님이라면 그가 택하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나를 향해 말했다. 그에게 우선권을 주는 편을 택하겠다고요. 저 고집불통 노새에게 우선권을. 변호사님, 지금 그가 안 하는 편을 택한다는데 그게 뭐죠? 바틀비는 손발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미스터 니퍼스, 나는 니퍼스에게 말했다. 나는 자네가 지금은 물러나 있는 편을 택하겠네. 어찌된 일인지 나는 최근에 딱히 적절하지 않은 온갖 경우에 나도 모르게 택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습관이 들었다. 그 필경사와의 접촉이 이미 내 정신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자 나는 걱정이 되었다. 그로 인해 더욱 심한 다른 비정상이 나타나지 않으리라고 어찌 장담할 수 있겠는가. 이 걱정은 내가 즉각적인 수단을 취하게 하는데 효과가 없지 않았다. 매우 언짢고 부르퉁한 얼굴로 니퍼스가 자리를 뜨자 터키가 덤덤하고 공손하게 다가왔다. 변호사님,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어제 제가 여기 바틀비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가 매일 좋은 예일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을 택하기만 하면 그를 바로잡고 그가 자신의 서류를 검증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네도 그 말을 입에 담는군. 나는 약간 흥분해서 말했다. 변호사님, 삼가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무슨 말을요? 터키가 칸막이 뒤에 비좁아진 공간으로 정중히 비집고 들어오며 물었다. 그 바람에 나는 바틀비를 떠밀게 되었다. 무슨 말을요, 변호사님? 저는 여기 혼자 있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자신의 사적 공간을 때로 습격받아 불쾌한 듯 바틀비가 말했다. 바로 저 말이야, 터키. 바로 저거라고. 아, 택한다는 말이요? 아, 그렇죠. 이상한 말이죠. 저는 그 말을 절대로 쓰지 않는데요. 하지만 변호사님, 제가 말하려던 것은 말입니다. 만일 그가 매일 좋은 예일 맥주를 한 잔씩 마시는 편을 택하기만 하면. 터키,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제발 좀 물러가 있게.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변호사님이 제가 그래야 한다는 편을 택하신다면야. 터키가 물러가며 전문을 여는 순간 책상에 앉은 니퍼스가 나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어떤 서류를 파란색 종이와 흰색 종이 중 어느 편을 택해 필사해야 할지 내게 물었다. 그는 택한다는 말을 힘주어 말할 정도로 짓궂지 않았다. 무심결에 그 말이 흘러나왔음이 분명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당연히 미친 사람을 제거해야 해. 그가 사원들이나 나의 머리를 돌게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모두의 말씨를 바꿔놓았어.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즉시 해고를 알리지 않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 나는 바틀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의 창 앞에서 면벽 공상에 잠겨 있는 것을 알아챘다. 필사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그는 더 이상 필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니, 어째서? 내가 외쳤다. 더 이상 필사하지 않겠다고? 네. 이유가 뭐지? 그 이유를 스스로 보지 못하시나 보네요. 그가 냉담하게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눈이 흐릿하고 멍해 보이는 것을 알아챘다. 그 순간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첫 몇 주 동안 침침한 창가에서 비할 데 없이 근면하게 필사를 해서 그의 시력이 나빠졌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슴이 뭉클해졌다. 나는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가 한동안 필사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히 현명한 처사라는 것을 암시했다. 나는 그에게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건강을 위해 밖에 나가 운동할 것을 권했다. 하지만 그는 이것도 하지 않았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 다른 사원들이 모두 부재 중인 상황에서 편지 몇 통을 우편으로 급히 붙여야 할 일이 생겼다. 나는 바틀비가 다른 할 일이 전혀 없으므로 평소와는 달리 융통성을 보여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는 단호히 거절했다. 그래서 무척 성가셨지만 내가 직접 갔다. 추가로 며칠이 더 흘렀다. 바틀비의 눈이 호전되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다. 언뜻 보기에 호전된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내가 물어봐도 대답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 아무튼 그는 필사를 하려 하지 않았다. 결국 여러 차례 거듭된 나의 재촉에 그는 필사를 완전히 그만두었음을 알렸다. 자네의 눈이 완전히 낫는다고 해도, 아니, 그전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도, 그래도 필사를 하지 않으려는 건가? 저는 필사하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는 슬그머니 옆으로 비켰다. 그는 변함없이 자기 자리에 머물렀다. 내 사무실의 붙박이였다. 아니, 그는 전보다 더 그것이 가능하기나 하다면 붙박이가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는 사무실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 해. 그런데 왜 거기에 계속 있어야 하지? 명백한 사실은 이제 그는 내게 목걸이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감당하기도 괴로운 맷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에게 동정이 갔다. 내가 그를 위해서만 근심했다고 하면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없다. 그가 단 한 사람이라도 친척이나 친구의 이름을 댔더라면 나는 바로 편지를 써서 그 가엾은 친구를 적절한 요양소에 데려가라고 권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혼자인 듯 했다. 우주에서 철저하게 혼자인 듯 했다. 대서양 한복판의 난파선 조각이었다. 마침내 변호사업과 관련된 필요가 다른 모든 사정 위에 군림했다. 나는 엿새의 시간을 주고 바틀비에게 무조건 자리를 비우라고 최대한 예를 갖춰 말했다. 그동안 다른 거처를 구할 조치를 취하라고 통고했다. 그가 사무실을 나가기 위한 첫 행동을 취하기만 하면 다른 거처를 구하는 일은 내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덧붙여 말했다. 그리고 바틀비, 자네가 마침내 여기를 떠날 때 완전히 빈손으로 떠나지 않도록 해주겠네. 이 시간 이후로 엿새일세 기억하게. 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나는 칸막이 뒤를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그랬더니 바틀비가 거기에 있었다. 나는 코트 단추를 끝까지 채우고 몸의 중심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향해 나아가 그의 어깨를 건드리고 말했다. 시간이 다 되었네. 자네는 여기를 떠나야 해. 여기 돈이 있네. 미안하네만 자네는 가야 하네. 그러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가 등을 돌린 채로 대답했다. 그래야 하네. 그는 침묵을 지켰다. 내게는 이 사람의 평범한 정직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있었다. 그는 내가 부주의해서 바닥에 흘린 6펜스짜리나 1실링짜리 동전들을 자주 주워 돌려주었다. 나는 그런 하찮은 것들에 대해서는 매우 부주의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다음과 같은 처사가 의외라고 생각되지 않을 것이다. 바틀비, 자네의 필사료로 12달러를 줄 게 있네. 여기 32달러일세. 나머지 20달러도 자네 것이야. 받지 않겠나? 그리고 나는 그에게 지폐를 내밀었다. 하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럼 돈을 여기 놓겠네. 나는 돈을 책상에 놓고 그 위에 문진을 얹었다. 그런 다음 모자와 지팡이를 집어들고 문 쪽으로 가다가 조용히 돌아서서 덧붙였다. 바틀비, 사무실에서 자네의 물건들을 다 치우고 나면 당연히 사무실 문을 잠그겠지. 이제 자네 말고는 모두 퇴근했으니 말일세. 그리고 열쇠는 내가 아침에 꺼낼 수 있도록 문 앞 매트 밑에 살짝 넣어두게. 다시 볼 일이 없겠군. 잘 가게. 이 다음에 새로운 거처에서 내가 자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편지로 꼭 알려주게나. 잘 가게 바틀비. 자네에게 좋은 일이 있기 바라겠네. 그러나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폐허가 된 사원에 남은 마지막 기둥인 양. 그만 없으면 버려질 방의 한복판에 그는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대로 홀로 서 있었다. 나는 수심에 잠겨 집을 향해 걸었다. 이때 나의 자기만족이 동정심을 이겼다. 바틀비를 쫓아내는 나의 대가다운 관리 능력을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가 대가답다고 했는데 사사로운 감정에 좌우되지 않는 제3자라면 누구에게든 그렇게 보일 것임에 틀림없다. 내 처사의 묘미는 완벽한 침착함에 있는 듯 했다. 저속한 위협도 어떤 유의 허세도 성마른 고함 소리도 없었다. 바틀비에게 거지 같은 짐이나 챙겨 나가라는 격렬한 호령을 툭툭 내뱉으면서 방을 가로질러 이리저리 성큼성큼 걷는 일도 없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 나는 바틀비에게 큰 소리로 나가라고 명하지 않았다. 열등한 천재는 그랬겠지만 말이다. 그 대신 나는 그가 틀림없이 떠날 거라는 가정하에 내가 해야 할 말을 차곡차곡 쌓았다. 곰곰이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내 처사에 매료되었다. 그렇지만 다음날 아침에 눈을 뜨자 미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어쩐 일인지 자고 일어나니 자기만족의 취기에서 깨어난 것이다. 사람이 가장 냉철하고 현명해지는 시간대 중 하나는 아침에 잠이 깨고 난 직후이다. 내 처사는 변함없이 분별 있는 듯 했지만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 같았다. 실제로 그 결과가 어떨지 그것이 문제였다. 바틀비가 떠나리라고 가정한 것은 확실히 기분 좋은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 가정은 결국 순전히 나 혼자 정한 것이며 바틀비 자신은 전혀 상관이 없었다. 핵심은 그가 나를 떠나리라는 가정을 내가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렇게 하는 편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가정보다는 선택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다. 아침 식사를 한 뒤 나는 찬반 양론의 확률을 추론하며 다운타운을 향해 걸었다. 그 일이 처참한 실패로 판명날이라는 생각, 따라서 바틀비가 변함없이 사무실에 건재해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는가 하면 곧이어 틀림없이 그의 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볼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했다. 그렇게 나는 계속 갈팡질팡했다. 나는 브로드웨이와 커넬 스트리트가 만나는 모퉁이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꽤나 흥분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하며 서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성공하지 못한다는 쪽에 걸겠네. 그 옆을 지나가는데 누가 말하는 게 들렸다. 못한다고? 좋아. 어서 돈을 걸게. 내가 말했다. 그러고는 본능적으로 내가 걸 돈을 꺼내기 위해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그날이 선거일이라는 게 생각났다. 내가 귓결에 들은 말은 바틀비가 아니라 어느 시장 선거 출마자의 당선 여부를 두고 한 것이었다. 내 생각에 골몰하다 보니 브로드웨이 전체가 나와 함께 흥분하고 나와 함께 같은 문제를 놓고 논쟁한다는 착각에 빠졌던 것이다. 나는 한순간 넋을 잃고 있다가 소리를 친 게 거리의 소음 덕분에 드러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곳을 지나갔다. 의도했던 대로 나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 문 앞에 다다랐다. 잠시 서서 귀를 기울였다. 온통 쥐 죽은 듯 했다. 그가 떠난 것이 틀림없었다. 손잡이를 돌려봤다. 문은 잠겨 있었다. 그래, 내 조치가 성공한 거야. 그는 정말 사라진 거야. 하지만 여기에 무언가 우울한 기분이 섞여 들었다. 빛나는 나의 성공이 유감스럽다시피 했다. 나는 바틀비가 두고 갔을 열쇠를 찾아 문 앞에 매트 밑을 더듬거리다가 잘못해서 무릎이 문짝에 부딪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그러자 이에 응답해서 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직요, 지금 바빠요. 바틀비였다. 청천벽력이었다. 순간 나는 오래전 버지니아주에서 구름 한 점 없는 어느 오후에 입에 담뱃대를 문 채로 여름 번개에 맞아 죽은 사내처럼 우뚝 섰다. 그 사람은 열려있던 따스한 창가에서 죽었는데 그 꿈 같은 오후 누군가 그를 건드려 쓰러지기 전까지 거기 그렇게 상체를 내민 채로 있었던 것이다. 가지 않았군. 이윽고 나는 나직이 내뱉었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그 불가사의한 필경사가 나에게 행사하는 내가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 놀라운 우위에 다시금 복종해서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 거리로 나섰다. 나는 그 구역을 돌며 이 전대미문의 곤란한 상황에서 다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했다. 물리적으로 그를 떠밀어 내쫓는 짓은 할 수 없었다. 험한 욕을 하며 쫓아내는 짓도 하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부르는 것은 유쾌하지 않은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죽음이나 다름없는 그가 나에 대해 승리감을 만끽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내가 이 문제에서 가정할 수 있는 게 더 있을까? 그래, 전에는 바틀비가 떠나리라고 선견하여 가정했듯이 지금은 그가 떠났다고
과거로 소급하여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정을 논리적으로 끌고 나가면 나는 아주 급히 사무실에 들어가 바틀비를 전혀 보지 못한 척하고 마치 그가 공기인 것처럼 그를 향해 곧장 걸어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처사는 급소 찌르기와 상당히 유사할 것이다. 가정의 원리를 그렇게 적용했을 때 바틀비가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았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 계획의 성공은 다소 미심쩍어 보였다. 나는 그와 다시 그 문제에 대해 논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바틀비, 나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 은근히 엄한 표정으로 말했다. 몹시 불쾌하군. 내가 괴롭다네, 바틀비. 자네가 이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했네. 나는 자네가 신사적인 체계를 지닌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떤 미묘한 딜레마에 빠져 있어도 자네라면 약간의 힌트로 족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마디로 억측이었군. 내가 잘못 보았네. 그런데 왜... 나는 진정으로 깜짝 놀라며 덧붙였다. 아직 돈에 손도 대지 않았지? 나는 전날 저녁에 돈을 놓아둔 것을 가리켰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여기를 떠날 텐가 말 텐가? 이제 나는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면서 벌컥 성을 내고 다그쳤다. 떠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않는을 살짝 강조하는 대답이었다. 도대체 무슨 권리로 여기에 있는 건가? 방세라도 내는가? 내 세금이라도 대신 내나? 아니면 이 사무실이 자네 건가?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제 다시 필사를 계속할 준비가 되었나? 자네 눈이 회복되었어? 오늘 오전에 짧은 서류를 필사해 주겠나? 아니면 몇 줄 검증하는 걸 돕겠나? 아니면 요 앞에 우체국에 좀 다녀올 텐가? 무슨 일이든 자네가 사무실을 떠나기를 거부하는 구실이 될 일을 하긴 하겠는가 말이야. 그는 조용히 자신의 은둔처로 물러갔다. 나는 그때 신경질적인 적개심에 휩싸여 있었다. 그래서 당장은 더 이상 그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도록 나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단연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바틀비와 나 단 둘밖에 없었다. 불행한 애덤스와 그보다 더 불행한 콜트의 비극이 생각났다. 그 일은 콜트의 후미진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애덤스 때문에 극도로 격앙된 콜트가 어떻게 해서 분별 없이 걷잡을 수 없는 흥분에 자신을 내맡기고 돌연히 돌이킬 수 없는 행위로 치달았던가. 두말할 나위 없이 그 일을 저지른 당사자가 누구보다 그 행위를 더 개탄해 마지 않았을 것이다. 그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할 때마다 자주 떠오른 것은 만일 그 언쟁이 사람들이 오가는 거리나 가정집에서 벌어졌다면 그렇게 끝나지 않았으리라는 것이었다. 인간미가 느껴지고 가정집이 연상되는 것들의 축복을 전혀 받지 않은 건물의 2층 후미진 사무실에 홀로 있는 상황. 카펫이 깔리지 않은 의심할 바 없이 먼지투성이의 살풍경한 외관의 사무실이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 상황이 불운한 콜트의 과민한 자포자기 상태를 고조하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서 분노한 태초의 아담이 일어나 바틀비와 관련해서 나를 유혹했을 때 나는 그와 씨름하고 그를 내동댕이 쳤다. 어떻게? 그야 물론 신의 명령을 상기했을 뿐이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다. 바로 이것이 나를 구원했다. 더욱 고원한 생각은 차치하더라도
자비는 종종 대단히 현명하고 사려 깊은 행동 규범으로 작용한다. 이것은 자비심이 있는 사람에게 훌륭한 보호장치이다. 인류는 질투, 분노, 증오, 이기심, 영적인 교만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감미로운 자비 때문에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른 경우는 들어본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단순한 자기 이익의 추구는 달리 더 좋은 동기를 끌어오지 못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을, 특히 고원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자비와 자선으로 이끈다. 아무튼 문제의 그때 나는 그 필경사의 행동을 호의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를 향한 나의 격앙된 감정을 몰아내려고 애썼다. 나는 생각했다. 불쌍한 사람이야.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야. 게다가 그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으니 그의 비위를 맞춰주는 게 당연해. 또한 나는 곧바로 일에 전념하려 하는 동시에 나의 의기소침한 마음을 달래려 노력했다. 나는 바틀비가 오전 중에 자발적으로 자신이 편한 시간에 자신의 은둔처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문을 향해 단호히 행진할 것이라고 생각하려 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2시 반이 되었다. 터키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다. 잉크병을 뒤엎었고 전반적으로 소란스러워졌다. 니펄스는 평온하고 공손한 상태로 누그러졌다. 진저너트는 점심 사과를 와삭와삭 먹었다. 그리고 바틀비는 그의 창가에 서서 여느 때보다 깊은 면벽 공상에 잠겨 있었다. 이걸 사람들이 믿을까? 이걸 내가 인정해야 할까? 그날 오후 나는 다시 한마디도 하지 않고 퇴근했다. 그러고는 며칠이 지났다. 그동안 나는 한가한 틈틈이 에드워즈의 의지와 프리스톨리의 필연에 관해서 조금 연구했다. 그 상황에서 그런 책들은 내게 유익한 기분을 일으켰다. 나는 그 필경사와 관련된 걱정거리들이 모두 영겁의 세월 전부터 예정되었으며 바틀비는 전적으로 지혜로운 신의 어떤 신비로운 뜻에 따라 나와 함께 살도록 숙사를 배정받았다는 확신에 점차 빠져들었다. 그 뜻이 무엇인지는 필멸의 인간인 내가 헤아릴 바 아니었다. 나는 생각했다. 그래, 바틀비. 거기 자네 칸막이 뒤에 계속 머물게. 더 이상 자네를 괴롭히지 않겠네. 자네는 여기 오래된 의자들처럼 무해하고 조용하지. 한마디로 나는 자네가 여기 있다는 것을 의식할 때처럼 은밀한 느낌이 드는 적이 없네. 드디어 이것을 알겠네. 드디어 느끼네. 내 인생의 예정된 목적을 꿰뚫어 볼 수 있네. 나는 만족해. 다른 사람들에게는 좀 더 고결한 역할이 주어졌을지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내 사명은 바틀비, 자네가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기간만큼 사무실을 자네에게 제공하는 것이야. 이 현명하고 복된 마음가짐은 사무실을 찾은 내 직업상의 친구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무정하게 한마디씩 하며 나서지 않았으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인색하고 편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끊임없이 긁어대면 그들보다 관대한 사람들이 품은 최선의 결의마저 결국은 지치게 마련이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이 불가해한 바틀비의 기묘한 모습에 영향을 받고 그에 관해 나쁜 의견을 입 밖에 내고 싶어 한 것도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따금 내게 용무가 있는 변호사들이 사무실에 들러 아무도 없이 그 필경사만 있는 걸 보고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에게서 무언가 정확한 정보를 얻으려 하곤 했다.
하지만 바틀비는 그들이 거는 잡담을 무시하고 그저 방 한가운데에 꼼짝 않고 서 있곤 했다. 결국 변호사들은 얼마간 바틀비가 그러고 있는 것을 응시하다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채 돌아가기 일쑤였다. 또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중재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다. 변호사들과 증인들로 가득 찬 사무실에서 일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던 중 그 자리에 참석해서 일에 매달려 있던 어느 법조인이 바틀비가 하는 일이 전혀 없는 것을 보고는 급히 자신 그 법조인의 사무실로 달려가 서류를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바틀비는 조용히 거절하고 여전히 계속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 변호사는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내게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는가. 마침내 나는 내 사무실에 있는 이상한 인물에 관해 아연해하는 수군거림이 내가 직업상 아는 사람들 사이에 떠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때문에 나는 몹시 걱정이 되었다. 그리고 어쩌면 결국 그가 명이 길어서 내 사무실을 계속 점유하면서 내 권위를 부인하고 방문객들을 당혹해 하고 나의 직업적 명성을 훼손하고 사무실 전체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괄호 열고 의심할 바 없이 하루에 5센트밖에 쓰지 않으면서 괄호 닫고 저축한 돈으로 최후까지 연명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결국은 아마도 나보다 오래 살아서 종신 점유를 이유로 들어 내 사무실에 소유권을 주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나를 엄습했다. 이 모든 음울한 예상이 점점 더 내 마음에 쇄도했고 친구들은 내 사무실의 유령에 대해 끊임없이 잔인한 소견을 나에게 들이댔다. 그런 이유들로 내게 큰 변화가 생겼다. 나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이 견딜 수 없는 악령을 영원히 제거하기로 했다. 하지만 나는 그 목적에 적합한 쉽지 않은 계획을 궁리하기 전에 먼저 단순히 그에게 그가 아주 떠나는 것이 타당하다고 넌지시 말했다. 내 생각을 면밀하고 신중하게 고려해 보라고 간곡히 권했다. 하지만 숙고하도록 주어진 사흘 뒤 그는 본래의 결정이 여전함을 내게 통보했다. 한마디로 그는 여전히 나와 함께 거하는 편을 택한 것이다. 어떻게 하면 좋지? 나는 코트의 단추를 끝까지 잠그며 혼잣말을 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해야 하지? 내 양심은 내가 이 사람, 아니 이 유령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지? 나는 그를 쫓아내야만 해. 그는 떠나지 않으면 안 돼. 하지만 어떻게? 그를 강제로 밀어내진 않을 거라고. 불쌍하고 창백하고 소극적인 인간. 그런 의지가 없는 녀석을 문 밖으로 내쫓지는 않겠다고? 그런 잔인함으로 너 자신에게 불명예를 초래하지는 않겠다고. 그래,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러지 못해.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가 여기서 살다가 죽도록 내버려 두고 그의 유해를 벽에 넣고 벽돌을 쌓아버리겠어. 그럼 너라면 어떡하겠는가? 네 모든 감언에도 불구하고 그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해. 뇌물을 주어도 그는 그것을 네 책상, 네 문진 밑에 그대로 내버려 두잖나? 한마디로 그는 내 곁에 들러붙는 편을 택한 게 아주 명백해. 그렇다면 모진 무언가를, 색다른 무언가를 해야 해. 뭐라고? 설마 경찰을 불러 그에게 쇠고랑을 채우게 해서 그의 무해하고 창백한 얼굴을 구치소로 보내진 않겠지?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지? 불황자가 아닌가? 뭐라고? 꼼짝도 하지 않으려는 그가 불황자요, 방랑자라고? 그가 불황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는 것 때문에 너는 그를 불황자로 치부하려는 거로군. 너무 터무니없는 소리야. 그럼 뚜렷한 생계수단이 없다는 것. 이것으로 그는 꼼짝 못하겠지. 그것도 아니야. 그는 명백히 자활하고 있어. 그리고 그건 어느 누구든 그럴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반박할 수 없는 유일한 증거지. 됐어. 그만하자. 그가 여기를 떠나지 않으니 내가 떠나는 수밖에. 사무실을 이전하자. 다른 데로 이사하는 거야. 그리고 만일 내가 그를 새 사무실에서 다시 본다면 그때는 일반적인 무단 침입자로 간주해 그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고 정당하게 통고하겠어. 나는 이를 실행에 옮겨 다음 날 그에게 말했다. 있어 보니 이 사무실에서는 시청이 너무 멀어. 공기도 좋지 않고. 요컨대 다음 주에 사무실을 옮길 계획이야. 그리고 자네의 품은 더 이상 필요가 없을 걸세. 자네가 다른 곳을 찾아보도록 지금 말해두는 것이네.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더 말하지 않았다. 정해진 그날 나는 사무실로 가는 길에 집마차와 인부를 고용했다. 가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몇 시간 내에 모든 짐이 다 나갔다. 그 필경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칸막이 뒤에 선 채로 있었다. 나는 칸막이를 제일 나중에 내가도록 했다. 그들이 칸막이를 거두었다. 칸막이가 거대한 이절지처럼 접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헐벗은 방에 움직이지 않는 거주자였다. 나는 입구에 서서 잠시 그를 쳐다보았다.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가 나를 질책했다. 나는 다시 들어갔다. 내 손은 호주머니 안에 있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조마조마했다. 잘 있게 바틀비. 나는 이제 가네. 잘 있게. 모쪼록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겠네. 그리고 이거 받게. 그의 손에 얼마간 쥐어주었지만 돈은 바닥에 그대로 떨어졌다. 그리고 이상한 말이지만 나는 그에게서 그토록 간절히 벗어나기를 원했는데도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억지로 옮겨야 했다. 나는 새 사무실에 자리를 잡고 처음 하루 이틀은 항상 문을 잠갔다. 그리고 복도에서 발소리가 날 때마다 흠칫흠칫 놀랐다. 잠시 어디에 다녀올 때도 잠깐 사무실 문 앞에서 멈추고 열쇠로 문을 열기 전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곤 했다. 하지만 쓸데없는 두려움이었다. 바틀비는 내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았다. 나는 만사가 순조롭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혼란스러워 보이는 어떤 낯선 사람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내게 최근까지 월스트리트 땡땡 번지에 입주했던 사람이냐고 물었다. 나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그러자 자신을 변호사로 밝힌 그 낯선 사람이 말했다. 변호사님이 거기 두고 온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습니다. 그자는 어떤 필사도 안 하려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려 합니다. 안 하는 편을 택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떠나지 않으려 합니다. 미안합니다만 변호사님. 속으로는 떨렸지만 나는 짐짓 평정을 가장하고 말했다. 실은 변호사님이 언급하는 그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하시는데
그는 내 친척도 아니고 수습사원도 아닙니다.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변호사님께 알려드릴 게 없습니다. 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전에 필사원으로 그를 고용한 바 있지만 얼마 전부턴가 그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그럼 내가 그를 처리하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만 실례합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흘렀다. 그리고 더 이상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가끔 그곳에 들러 불쌍한 바틀비를 볼까 하는 자비로운 충동은 느꼈지만 무언지 모를 지나친 신중함이 나를 붙들었다. 지금쯤이면 그도 끝장났겠지. 마침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한 주가 더 지나도록 더 이상 별다른 소식이 없을 때였다. 하지만 그 다음날 사무실에 도착해보니 여러 사람들이 문 앞에서 잔뜩 흥분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저 사람이요. 저기 오고 있군. 맨 앞에 있던 사람이 소리쳤다. 나는 곧 그가 일전에 혼자 나를 찾아왔던 변호사임을 알아보았다. 즉시 그를 데려가 줘야겠습니다, 변호사님. 그들 중 풍채가 좋은 사람이 내게 들이대며 소리쳤다. 내가 알기론 월스트리트 땡땡 번지의 건물주였다. 여기 이분들은 제 세입자들인데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답니다. 그가 그 변호사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미스터 B가 그자를 사무실에서 쫓아냈더니 이제는 악착같이 건물 여기저기에 출몰합니다. 낮에는 계단 난간에 앉아있고 밤에는 건물 입구에서 잠을 잡니다. 모두 걱정스러워해요. 의뢰인들이 떠나고요. 폭도일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변호사님이 무슨 조치를 취해 주셔야겠습니다. 지체 없이 말입니다. 나는 그가 마구 퍼붓는 말에 기겁을 하고 뒷걸음질 쳤다. 새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그 안에 틀어박히고 싶었다. 헛되이도 나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 또한 바틀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와 어떤 식으로든 관계를 맺은 마지막 사람이 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그 끔찍한 책임을 내게 전가하려 했기 때문에 나의 주장은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러자 나는 신문에 나는 것이 두려워 괄호 열고 그중 한 사람이 은근히 위협했다 괄호 닫고 그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결국 말을 꺼냈다. 만일 나와 그 필경사가 그 변호사의 방에서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면 그날 오후에 그들이 불평하는 성가신 존재에서 벗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의 옛 근거지로 올라가는데 층계참의 난간에 바틀비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틀비, 여기서 뭐하고 있나? 난간에 앉아 있어요. 그가 온화하게 대답했다. 나는 몸짓으로 그를 그 변호사의 방으로 불렀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 변호사는 밖으로 나갔다. 바틀비, 내가 말을 꺼냈다. 자네가 내게 큰 시련을 초래하고 있다는 걸 아나? 사무실에서 해고당한 뒤 고집 피우며 계속 건물 입구를 점거해서 말이야. 묵묵부답이었다. 이제 둘 중 하나라네. 자네가 뭔가 하든지 아니면 자네에게 뭔가 가해지든지 말이야. 자, 자네 어떤 직종에 종사하고 싶은가? 누군가에게 고용되어 다시 필사하는 일을 하고 싶나? 아니요.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포목상의 점원이 되는 것은 어때? 그 일을 하면 너무 많이 갇혀 있게 돼요. 아니요. 저는 점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너무 많이 갇혀 있다니. 나는 소리쳤다. 아니, 자네는 늘 스스로 갇혀 살지 않았나? 점원이 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의 대꾸는 단번에 그 하찮은 일들을 일소하려는 듯 했다. 바텐더 일은 어떻겠나? 시력을 혹사하는 일이 아니니 말이야. 전혀 마음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그가 이례적으로 말이 많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었다. 나는 다시 진격했다. 그럼 상인들을 대신해서 전국을 여행하며 수금을 해보는 건 어떨까? 자네의 건강에도 좋을 텐데. 아니요, 다른 일을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그럼 여행 동반자가 되어 유럽에 가는 것은 어때? 집안 좋은 젊은이 말상대가 되어주면서 말이야. 어떤가? 전혀 아닌데요. 거긴 무언가 확정적인 게 없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고정적인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특별하지 않아요. 고정적인 걸로 하지 그럼.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나는 화를 돋우는 그와의 관계에서 처음으로 제법 벌컥 성을 냈다. 자네가 밤이 되기 전에 이 건물을 떠나지 않으면 나는 꼼짝없이, 정말 꼼짝없이 내가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일세. 나는 다소 우스꽝스럽게 말을 끝냈다. 끄떡도 않는 그를 을러서 말을 듣게 하기 위해 어떤 위험을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더 이상 노력하기를 단념하고 서둘러 그를 떠나려는 순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전에도 전혀 그 생각을 해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바틀비, 나는 그 흥분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상냥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지금 나와 함께 내 집에 가겠나? 내 사무실 말고 내가 사는 집에 말이야. 우리가 한가한 때에 자네 편의대로 계획을 확정할 때까지 거기서 머무는 거야. 자, 지금 가세. 지금 당장. 아니요,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변경하지 않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갑작스럽고 신속하게 도주함으로써 사람들의 모든 질문을 효과적으로 얼버무려 넘겼다. 나는 건물에서 급히 빠져나온 다음 월스트리트에서 브로드웨이 북쪽을 향해 뛰었다. 그리고 옴니버스가 보이자마자 올라탐으로써 곧 추적을 벗어났다. 나는 평정을 되찾자마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것을 똑똑히 인식했다. 건물주와 세입자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그렇고 바틀비에게 도움이 되고 그를 폭력적인 박해로부터 보호해주고자 한 나 자신의 욕구와 의무감에 대해서도 그랬다. 나는 이제 완전히 걱정을 떨쳐버리고 평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나의 양심은 내가 그런 시도를 한 것이 옳다고 했다. 실제로는 내가 바랐던 대로 성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다시 그 격앙한 건물주와 격노한 세입자들이 나를 찾아낼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나는 내 일을 니퍼스에게 넘겨주고는 며칠 동안 로크웨이를 타고 뉴욕시의 북부와 그 주변 지역을 돌아다녔다. 강을 건너 저지시티와 호보컨을 가보았고 맨해튼빌과 에스토리아를 도망자처럼 스쳐 지나갔다. 사실 나는 그 당시 로크웨이에서 살다시피 했다. 다시 사무실에 나가보니 웬걸 그 건물주로부터 온 편지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어봤다. 그 편지를 쓴 사람이 경찰을 불러
바틀비를 불황자 취급해 툼수 구치소에 보내게 했다는 통지였다. 게다가 내가 누구보다도 그에 대해 많이 알고 있으므로 그곳에 출두해서 적절하게 사실을 진술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소식은 내게 상반된 영향을 미쳤다. 나는 처음에는 분개했지만 결국은 거의 인정했다. 건물주는 활동적이며 생각보다 행동이 앞서는 기질로 내가 결정하지 못했을 절차를 택했다. 하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유일한 아닌 듯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불쌍한 필경사는 툼수 구치소로 연행돼야 한다는 말을 듣고도 전혀 저항하지 않고 생기도 없고 동요도 없는 그 특유의 태도로 그들을 조용히 따랐다. 동정심이나 호기심이 동한 구경꾼들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경찰 중 한 명이 바틀비의 팔짱을 끼고 앞섰다. 침묵의 행렬이 종대를 지어 정오의 소란스러운 대로에 온갖 소음과 열기와 환희를 헤치며 나아갔다. 통지를 받은 그날 나는 툼수 구치소로,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법원으로 갔다. 담당 경찰을 찾아 방문 목적을 밝히자 내가 묘사한 사람이 실제로 그 안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래서 나는 그 관리에게 보증하기를 바틀비가 정체 모를 괴짜이긴 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정직한 사람이며 크게 동정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나는 내가 아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무언가 덜 가혹한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사실 그게 뭔지 잘 모르지만 최대한 관대하게 구금해줬으면 한다는 생각을 넌지시 비치면서 말을 마쳤다. 여하튼 아무것도 결정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빈원이 그를 받아야 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면회를 요청했다. 바틀비에게 수치스러운 혐의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의 모든 태도가 매우 차분하고 해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가 감옥 안을, 특히 벽으로 둘러싸이고 잔디로 덮인 작은 안마당을 자유로이 다니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는 그곳에서 그를 찾았다. 그는 마당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 혼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높은 벽을 향해 있었다. 사방에 있는 간방 창문의 좁은 틈새로 그를 응시하는 살인범과 절도범들의 눈이 보인 것 같았다. 바틀비, 나는 당신을 알아요.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당신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요. 바틀비, 자네를 이곳에 오게 한 건 내가 아니네. 나는 그의 대답에서 은연히 드러나는 불신에 가슴을 애는 아픔을 느끼며 말했다. 그리고 자네에게는 이곳이 그렇게 고약한 곳은 아닐 거야. 여기 있었다고 해서 자네에게 어떤 수치스러운 꼬리표가 따라다니는 건 아닐세. 보게. 사람들이 혹 생각하듯 그리 형편없지 않아. 자, 저기 하늘이 있고 여기 잔디가 있자는가. 나는 여기가 어딘지 알아요. 이렇게 대답한 후 그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으려 해서 나는 자리를 떴다. 복도에 다시 들어서자 어떤 사내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앞치마를 두른 넓적한 고깃덩어리 같은 사람이었다. 그는 엄지손가락을 세워 자기의 어깨 뒤를 가리켰다. 저자가 선생님 친구입니까? 그렇소. 저 친구 굶어 죽으려는 겁니까? 그렇다면 간방 음식만 먹게 내버려 두면 됩니다. 당신은 누구요? 나는 그런 곳에서 비공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라서 물었다. 취사 담당입니다.
여기에 친구가 있는 신사부는 저를 고용해서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해 주도록 하죠. 그래요? 내가 교도관을 돌아보며 물었다. 교도관이 그렇다고 했다. 그렇다면 나는 취사 담당의 손에 얼마간 은전을 쥐어주며 말했다. 저기 내 친구에게 각별히 신경 써주기 바라오. 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사를 부탁하오. 그리고 그에게 최대한 공손해야만 하오. 그에게 저를 소개시켜 주지 않겠습니까? 취사 담당은 자신의 예의 범절을 선보일 기회를 얻지 못해 안타깝다는 듯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러는 것이 필경사에게 결과적으로 이루으리라고 생각하고 그 말을 따랐다. 취사 담당의 이름을 묻고는 그와 함께 바틀비에게 다가갔다. 바틀비, 여기는 커틀리츠 씨라고 하네. 지내다 보면 자네에게 도움이 될 걸세. 당신의 종이요, 선생. 당신의 종이라오. 취사 담당이 앞치마 뒤로 허리를 깊숙이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여기 있는 동안 유쾌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오. 좋은 마당도 있고 시원한 방도 있고 가급적 편하게 지내면서 말이오. 오늘 저녁 식사는 뭘로 하시겠소? 나는 오늘 식사를 안 하는 편을 택하겠습니다. 바틀비가 돌아서며 말했다. 속에서 받지 않을 겁니다. 저녁 식사에는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그는 그렇게 말하면서 천천히 담장한 마당의 반대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그러고는 막힌 벽을 마주하고 자리를 잡았다. 어째서죠? 취사 담당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며 내게 말했다. 별나군요. 그렇죠? 약간 미친 것 같소. 내가 서글피 말했다. 미쳤다고요? 미쳤단 말이죠? 원, 이거 참. 저는 선생님의 친구분이 위조 전문가 양반인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꼭 안색이 창백하고 젊잖아요. 위조범들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동정심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뭘로 에드워즈를 아십니까? 그는 마지막 말을 비장하게 덧붙인 다음 잠시 멈추었다. 그런 다음 동정하듯 자신의 손을 내 어깨에 얹으며 한숨을 쉬었다. 그자는 싱싱 감옥에서 폐결핵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로와 아는 사이가 아니시라고요? 그럴소. 나는 그 어떤 위조범과도 어울린 적이 없소. 여기서 더 지체할 수 없소이다. 저기 내 친구를 돌봐주시오.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오. 다시 봅시다.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다. 나는 다시 툼수구치소의 면회 허가를 받았다. 그리고 바틀비를 찾아 복도를 돌아다녔다.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았다. 조금 전에 그가 방에서 나오는 걸 봤습니다. 교도관이 말했다. 아마 앞마당에서 서성거리러 나갔나 봅니다. 그래서 나는 그쪽으로 갔다. 그 말없는 자를 찾고 있습니까? 다른 교도관이 내 곁을 지나가며 말했다. 저쪽에 누워 있습니다. 저기 앞마당에서 자고 있어요. 그가 눕는 것을 본 지 20분도 채 안 됐어요. 앞마당은 쥐죽은 듯 조용했다. 일반 수감자들에게는 접근 금지 구역이었다. 굉장한 두께로 둘러진 벽은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차단했다. 그 석조 건물의 이집트적인 특징이 음울하게 나를 내리눌렀다. 그러나 발 아래에는 푹신한 감금된 잔디가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영원한 피라미드의 심장인 듯 했다.
새들이 떨어뜨린 잔디씨가 알 수 없는 마법에 의해 갈라진 틈새로 도단한 것이다. 몸은 이상하게 벽 밑에 웅크리고 무릎은 끌어안고 모로 누워 차가운 돌에 머리를 대고 있는 쇠약한 바틀비가 보였다. 그러나 움직임이 전혀 없었다. 나는 잠시 멈추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몸을 굽혀보니 그는 멍하니 눈을 뜨고 있었다. 그것 말고는 깊이 잠들어 있는 듯 했다. 무언가가 그를 건드리도록 나를 부추겼다. 나는 그의 손을 만졌다. 그 순간 찌릿한 전율이 내 팔을 타고 척추까지 올라왔다. 발로 내려갔다. 그때 취사 담당의 둥근 얼굴이 위에서 나를 응시했다. 그의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오늘도 밥을 안 먹는답니까? 아니면 먹지 않고도 사는 겁니까? 먹지 않고 산다오. 그리고 나는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 아, 아주 잠들었군요. 그렇죠?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나는 중얼거렸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더 계속할 필요가 없어 보일 것이다. 불쌍한 바틀비의 매장에 관한 것이라면 상상력이 얼마 안 되는 설명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러나 독자에게 작별을 구하기 전에 말해둘 것이 있다. 이 짧은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고서 만일 독자들이 바틀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내가 그를 알기 전에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호기심이 들었다면 내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대답은 나도 그런 호기심을 10분 공유하지만 전혀 충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기서 한 가지 하찮은 소문을 밝혀야 할지 잘 모르겠다. 그 필경사가 죽고 몇 달 후에 들은 이야기이다. 어디에 근거를 둔 것인지 확인해 보지 못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 지금으로선 말하기 힘들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 소문은 슬픈 이야기지만 중요한 무언가를 시사하는 바가 없지 않았던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도 그럴지 모른다. 소문은 이렇다. 바틀비는 워싱턴의 사서 우편물계의 하급 직원이었는데 관련 행정기관에 뭔가 변경되는 게 있어서 갑자기 해고를 당했다. 이 소문을 곰곰이 생각할 때 나를 엄습하는 감정은 제대로 표현할 길이 없다. 사서라. 사자처럼 들리지 않는가. 날 때부터 그리고 운이 나빠서 창백한 절망에 빠지기 쉬운 사람을 상상해 보면 끊임없이 사설을 취급하고 분류해 불태우는 것보다 더 그 절망을 키우는 데 적합해 보이는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그 우편물들은 매년 대량으로 소각된다. 창백한 직원은 이따금 접힌 종이들 사이에서 반지를 가려내기도 한다. 그 반지가 끼워져야 했을 손가락은 어쩌면 무덤 속에서 썩고 있을지 모른다. 누군가가 즉각적인 자선을 베풀어 발송한 지폐가 나오기도 한다. 그것으로 구제를 받았을 사람은 더 이상 먹지도 배고파하지도 않는다. 절망하며 죽은 자들에게 용서를,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죽은 자들에게 희망을, 구제없는 재난에 질식해 죽은 자들에게 희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나오기도 한다. 생명의 심부름을 하는 그 편지들은 급히 죽음으로 치닫는다. 아, 바틀비여. 아, 인류여.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허먼 멜빌 지음 필경사 바틀비를 들으셨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